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제9회 민법 연습 2 제9회 사례 문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문제는 지급금지된 경우에 상계가 가능한가 라는 여부를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갑이 전세권 설정자이고요. 현재 갑은 전세권 설정자, 을은 전세권자가 되겠죠. 갑이 전세권 설정자, 그 다음에 을이 전세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런데 을의 채권자인 병이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았고요. 이 전세권 설정 기간은 2013년 2월 1일에서 2015년 1월 31일까지죠. 이 추심 명령을 받은 시점은 2015년 8월 1일이었습니다. 자, 추심 명령을 받은 병이 갑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 1억 원을 반환을 청구하자 거기에 대해서 갑이 상기항변을 하는데요. 첫 번째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이제 1번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2013년 3월 1일 날 빌려줘서 2015년 5월 1일 날 이제 변제기가 이르는 거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 2번 대여금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1일 날이 이제 그 금전을 빌려준 날이고요. 그 다음에 2015년 9월 1일 날이 변제기였습니다. 자, 이 전세금 반환 채권,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는 2015년 1월 31일 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추심 명령 시점은 2015년 8월 1일 날이 될 테고요. 자, 그럼 이 상계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받아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서 이제 병이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이 을에 대한 채권으로 1번 대여금 채권과 2번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그 1번 대여금 채권과 2번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는가 여부를 묻는 거죠. 즉 이제 지급 금지된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을의 갑에 대한 전세금 반환 채권, 지급 금지된 채권이잖아요. 이 채권을 가지고 이제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있겠느냐라는 여부를 묻는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1번, 2번, 3번을 생각해야 되겠죠. 첫 번째 압류 이전에, 그러니까 2015년 8월 1일 날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도달했으니까 2015년 8월 1일 날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는지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압류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는지 봐야 되고, 상계 적상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압류 이전에 발생했지만은 압류 이전에 채권이 발생했지만 발생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것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여금, 1번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가 2015년 5월 1일 날이었죠. 자, 갑의 을에 대한 변제기가 2015년 5월 1일 날이었으니까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2015년 5월 1일 날이었고, 그 다음에 수동채권인 전세금 반환채권의 변제기가 2015년 3월 1일 날이었죠. 따라서 2015년 5월 1일 날 이제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1번 대여금 채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이제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상대방한테 도달한 시점이 2015년 8월 1일 날이죠. 그렇죠? 2015년 8월 1일 날 압류 및 추심 명령이 갑에게 송달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15년 8월 1일 전에 1번 대여금 채권과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채권은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1번 대여금 채권 같은 경우는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번 대여금 채권이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이고 2번 대여금 채권이 5천만 원입니다. 자, 이런데 1번 대여금 채권은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번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상계양변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1번 채권은 상계양변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번 대여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변제기가 2015년 9월 1일 날이죠. 자, 2015년 8월 1일 시점에서 아직 상계 적상 상태에 있지 않았죠. 상계 적상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8월 1일 전에 채권이 발생한 건 맞죠. 2013년 3월 1일 날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8월 1일 전에 채권이 발생한 건 맞지만은 아직 상계 적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변제기를 비교해야 되는데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는 2015년 1월 31일인데 반해서 대여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는 2015년 9월 1일 날이죠. 따라서 변제기가 더 늦죠. 그렇기 때문에 2번 대여금 채권 가지고는 상계가 안 되겠죠. 즉 1번 대여금 채권과 2번 대여금 채권은 모두 변제기가 전세금 반환 채권보다 더 늦죠. 늦지만은 1번 대여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 명령 전에 이미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상계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대여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상계 적상 상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아닌 상태에서 그 채권 자체는 압류 전에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변제기를 비교해 보면은 2번 대여금 채권,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지급 금지된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늦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4천만 원만 상계가 허용되니까 결국은 갑은 병에게 6천만 원의 전세금만 지급하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계 그러니까 지급금지된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한가 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그런 사안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첫 번째 문제에서 갑이 여전히 이제 전세권 설정자고요. 을이 이제 전세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갑의 전세권에 대해서 을의 전세권에 대해서 을의 채권자인 정이 전세권 저당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세권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전세 기간이 만료가 돼서 결국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니까 이제 을은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게 되고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게 되고요. 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정은 물상 대위를 하게 됩니다. 물상 대위를 하게 되고 이 물상 대위권에 기초해서 추심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시점은 2015년 10월 1일 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이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은 2014년 10월 8일 날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날짜가 2014년 10월 8일 날이 중요한 날짜가 되고요. 자, 그러자 정이 추징금을 이제 전세금에 대해서 추징금을 청구하자 이제 갑이 1번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번 대여금 채권은 이제 채권 발생일이 2013년 3월 1일 날이었고요. 그 다음 변제기가 2015년 2월 8일 날이었습니다. 이 날짜가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2013년 3월 1일 날 발생해서 변제기가 2015년 5월 1일 날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두 개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정이 갑에게 전세금 이제 전세권 저당권에 기초해서 이제 추심 명령을 받아서 금액을 청구를 하겠죠. 이 추심 명령은 대부분 다 이제 그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한 거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보다는 적은 금액이 청구 채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쨌든 청구 채권에 기초해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니까 갑이 을에 대해서 상계양변을 하는데 1번 대여금 채권은 4천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대여금 채권은 1,000만 원이 되죠. 자, 1번 대여금 채권과 2번 대여금 채권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상계하겠다. 추심명령에 기초해서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정에게 1번 대여금 채권과 2번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주장을 갑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갑이 상계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급 금지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지급 금지된 시점 1번, 2번, 3번의 경우를 나눠서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급 금지 전에, 즉 압류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으면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상계 적상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압류 전에 채권이 발생했으면은 그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를 해서 상계 여부를 결정을 하고, 압류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으면은 그 경우에는 상계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급 금지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물상대위에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지만은 이때는 전세권 저당권자가 추심 명령 및 압류 명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급금지된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지급금지된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의 경우를 나눠서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경우, 즉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전세권 저당권 설정 시점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이제 2014년 10월 8일 날이 되는 거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2014년 10월 8일 날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는데 그 시점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건 생각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권이 종료해야지만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경우 생각할 수 없겠고요. 두 번째, 전세권 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제 그 상계할 수 있는 채권, 자동 채권을 갑이 취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일단은 변제기를 비교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을의 갑에 대한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같은 경우에만, 즉 2015년 그러니까 수동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가 2015년 아니죠. 여기 아니죠. 전세권 설정 기간이 이제 2015년 3월 1일 날까지였으니까 2015년 1월 31일까지였으니까 2013년 2월 1일 날부터 2015년 1월 31일 날이었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는 2015년 1월 31일 날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 2014년 10월 8일 전에 채권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 채권의 변제기가, 즉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인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 즉 2015년 1월 31일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최소한 2015년 1월 30일 날 변제기가 도래한다면은 상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1번 대여금 채권과 2번 대여금 채권은 모두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 2014년 10월 8일 날 전에 발생한 채권은 맞죠. 하지만 변제기가 모두 2015년 1월 31일보다 더 늦죠. 2015년 5월 1일, 하나는 5월 1일 날이고 하나는 2015년 2월 8일이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늦습니다. 그러니까 상계가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계가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계 양변은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정이 얼마의 금액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받았는지 이제 그런 걸 묻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갑이 상계양변을 할 수 있느냐 그것만 이제 물어본 그런 사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첫 번째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급금지된 경우에 만약에 이제 자동채권을 갖고 있었다면 채무자가 자동채권을 갖고 있었다면은 상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해서 전세권 저당권자가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때 이제 그 전세권 설정자가
이제 결국 채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채무자가 결과적으로 자동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묻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상당히 헷갈리게 되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기준으로 해서 압류 명령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계 여부 그걸 그 전에 발생했냐 그 이후에 발생했냐 그리고 그 전에 발생했더라도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느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지만은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채권이 발생했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권 종료 시점, 즉 전세금 받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시점보다 더 느리거나 더 빠르거나 같은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약간 좀 비슷비슷하기도 하면서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3번 문제는 조금 복잡하죠. 네. 자, 일단 3번 문제에서는 갑이 이제 을의 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잠깐만요. X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잔금 지급만 남기고 있죠. 갑이 을한테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잔금 지급만 남기고 있는데 이 잔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6년이네요. 2016년 3월 31일 날이 잔금 채권의 변제기에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죠. 이제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렸으니까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돈을 빌렸죠. 그래서 1번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6년 3월 25일 날이 됩니다. 잔금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네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잔금 채권은 3천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여금 채권은 3천만 원이고 잔금 채권은 7천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상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X에는 갑이 또 이제 을로부터 돈을 빌린 것뿐만 아니라 병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제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X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갑의 채권자가 또 있는데요. 갑의 채권자가 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이라는 사람이 잔금 채권에 대해서 잔금 채권을 가압류했죠. 그래서 가압류 결정 통지서가 도착한 시점이 2016년 3월 20일 날 가압류 통지서가 을에게 송달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상태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즉 이제 그 잔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정이 잔금 채권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갑이 을에게 이제 잔금 채권에 7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을이 7천의 잔금 채권을 청구해요. 잔금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을이 갑이 을에게 7천만 원의 잔금 지급을 청구하자 을이 하는 이제 항변이 있을 텐데요. 을의 항변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미 되어 있지만은 이제 X 건물을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X 건물의 인도와 그 다음에 X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병명의 저당권의 말소를 해야지만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던 1번 대여금 채권 3천짜리 대여금 채권 있잖아요. 이 대여금 채권과 잔금 채권 잔금 채권을 3천의 범위 내에서 상계하겠다.
상계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을의 항변에 대해서 갑이 다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갑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1번 대여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상에 동시행위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동시행위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도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잔금 채권이 가압류돼 있기 때문에 가압류되어 있는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다시 갑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먼저 갑이 을에게 7천만 원의 지급이라고 하는 걸 먼저 청구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제 그 청구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을이 두 번째로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 항변은 동시행위 항변도 들어가 있고요. 상계 항변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동시행위 항변과 상계 항변에 대해서 이제 갑이 다시 주장하는 건 세 번째 갑이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동시행위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상계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성질상 상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갑이 하고 또 잔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상계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결론을 먼저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이제 사례집에 나와 있는 대로 답안지를 한번 이제 베껴 썼는데요. 이제 그대로 한번 기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례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걸 좀 비교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이 문제부터 한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갑이 을에게 7천만 원의 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 원인은 갖춰져 있죠. 지금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고 하니까 잔금 지급일에 잔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잔금 지급의 청구와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X 건물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X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병 명의의 저당권을 말소해줘야 되는 저당권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갑의 항변, 이제 을의 항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Y 건물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X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병 명의의 저당권을 말소해 준과 동시에 이제 을은 갑에게 7천만 원의 잔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 두 번째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겠다. 즉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던 1번 대여금 채권 3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자, 먼저 그 동시행위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상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대여금 채권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여금 채권이죠. 즉 잔금 채권이라고 하는 건 을의 입장에서 수동 채권인 거죠. 수동 채권에 동시행위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지만 자동 채권에 동시행위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는 안 되죠. 즉 잔금 채권을 이제 갑이 대여금 채권과 잔금 채권을 상계하는 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을의 동시행위 항변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을이 자신 대여금 채권과 잔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이제 무담보의 건물 인도 청구권,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 즉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건물의 인도와 그 다음에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을이 동시행위 항변권을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에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은 동시행위 항변권이 있는 경우에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 그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 매도인은 대여금 채권과 잔금 채권을 상계할 수 없지만 매수인은 대여금 채권과 잔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동시행위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매매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게 동시행위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잖아요. 그것을 갑이 상계하는 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동시행위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긴 하지만은 매수인이 상계하는 건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항변 사유는 이제 인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상계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갑이 주장하는 두 번째 주장 중에 하나는 잔금 채권이 가압류돼 있기 때문에 상계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일반 교과서들 중에서 이제 약간 견해가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잔금 지급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지만은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가압류 전에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가압류된 잔금 채권의 변제기보다 잔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6년 3월 31일이잖아요. 근데 2016년 3월 30일보다 변제기가 더 빠르기 때문에 상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상계 잔금 채권이 가압류됐기 때문에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계가 허용이 되니까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상계가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4천만 원의 잔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시행위항변도 이유가 있고 상계항변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갑은 을에게 X를 인도하고 이제 X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말소하고 X를 인도함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원래는 7천만 원의 잔금을 지급하면 되었는데 3천만 원의 상계항변 이유가 있으니까 4천만 원만 지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지는 게 맞겠죠.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내려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이게 보통 해설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돼요. 해설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다른 거는 다 이제 지금 설명한 대로인데 요 지급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자, 지급금지된 채권에 대해서 이제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급금지를 한 이제 집행채권자, 즉 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가압류와 그 다음에 이제 추심 명령을 받거나 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서 추심금이나 전부금을 이제 그 갑이 정이 을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그때 을이 대여금 채권으로 정한테 항변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여부가 문제가 될 때 그럴 때 이제 이 대여금 채권과 이제 그 잔금 채권의 변제기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가압류만 돼 있는데 가압류 되어 있다고 해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가압류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을은 갑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요. 그 채무의 변제는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다만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됐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집행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변제한 것을 집행채권자한테 주장할 수 없게 되죠. 추심금 채권자나 전부금 채권자한테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을이 상계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계, 그러니까 잔금 채권이 가압류 되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상계를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이건 변제기 비교와 상관없죠.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전부채권자가 추심채권자나 전부채권자가 추심금이나 전부금을 지급할 때는 을은 갑에 대해서 가압류 이후에 그 이제 변제를 했다, 상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집행채권자한테 주장할 수 없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상계가 가능한 경우에만 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고 상계가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더 늦다든지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상계를 할 수 없는 경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계로 인해서 이 채권이 잔금 채권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없지만은 이제 상계 주장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근데 또 이제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더 빠른 경우에는 상계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을이 갑에 대해서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했을 때 을은 지급 금지가 돼 있다는 걸 이유로 해서 뭐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상계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상계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집행채권자가 나중에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받았을 경우에 그런데 을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여부가 문제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잔금채권이 이제 지급금지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는 아직 이제 본압류가 아니니까 가압류가 돼 있다 할지라도 498조가 적용되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즉 지급금지된 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집행채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498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닌 거예요. 이제 원래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요 설명을 그대로 이제 여기서 기재하긴 했는데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결과적으로 잔금 채권이 가압류돼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잔금 채권이 가압류돼 있는 것과 을이 갑한테 상계를 하거나 변제를 하거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금지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만약에 갑이 을에게 잔금 채권을 7천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에 원래 을은 상계를 하면 안 돼요. 상계를 하면 나중에 4천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4천만 원만 지급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았을 때 다시 정이 을에게 나중에 이제 그 뭐 잔금 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이 상계가 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정한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을의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변제해도 상관없지만은 이중 변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을은 상계항변을 하면 안 되고 공탁을 해버려야 됩니다. 대여금 채권은 일단 이렇게 남겨두고 공탁을 해버리는 게 오히려 을한테 더 좋을 수 있겠죠. 이제 상계를 할 수 있다면은 상계권을 가지고 이제 정한테 대항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갑에 대해서 상계 의사 표시를 하고 그걸 어쨌든 정한테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상계를 해도 상관없겠지만은 만약에 변제기가 더 느린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상계할 수 없는 경우니까 이 경우에는 을이 이제 요게 3월 25일 날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4월 10일 날이 된다. 1번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4월 10일 날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을은 상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가압류만 돼 있는 거니까. 하지만은 상계를 할 수 있지만은 이 경우에 을은 이제 갑에 대해서 상계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정이 다시 추징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을 다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천만 원을 다 지급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을은 이제 가압류가 되어 있는 채무를 이제 잔금 채권을 공탁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갑이 을에게 7천만 원의 잔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을이 거기에 대해 상계를 할 수 있냐 여부는 정이 잔금 채권을 가압류인가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이게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교과서에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집에는 이 경우에 이제 그 498조를 원용하면서 지급금지된 채권의 경우에 상계가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문제집들이 있어요. 자, 내가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문제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문제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굳이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의 시험 문제를 보거나 변호사 시험 문제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오류가 있는 부분들이 문제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답안지를 채점을 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채점을 하겠지만은 문제에 오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면서 생각이 잘못 전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들을 문제 오류 때문에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내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류가 있어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답안을 전개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몰라서 잘못된 방향으로 답안을 전개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은 그것이 어떤 방향인지는 알지를 못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 그런 고민 자체가 안 되겠지만은 딱 들어가서 문제를 본 다음에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는 문제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잘못 출제가 된 건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서 이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문제를 딱 받아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모범 답안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겠죠. 이거 뭐 가압류 됐다고 해서 상계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압류 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상계 의사표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계가 뭐 이유가 있으니까 상계 3천만 원을 상계한 4천만 원만 지급하라 라고 판결이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뭐 지급금지됐기 때문에 상계가 안 된다 변제기 비교라든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아니면 또 정말 이 경우에는 변제기 비교를 통해서 상계가 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 상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답안지를 풀어간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방향으로 답안지를 풀어간 학생들이건 하나는 이제
제대로 더 깊이 생각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채점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채점을 할 텐데 어떻게 채점하는지는 채점자의 주관이나 채점을 위한 회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이 산문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또는 답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간 것이 더 타당한 건가,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한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골라서 다시 한번 이제 요 밑에 사례집 해설의 내용을 참고를 해서 실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보는 사례집을 보면요, 요 3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가 내용이 꽤 많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답안 작성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이 정도의 내용을 아무리 30점짜리 문제라고 하지만은 이 정도의 내용을 30점짜리 문제면은 거의 3분의 1쯤 되니까 15분 내지 20분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근데 15분 내지 20분 안에 문제를 풀고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하기는 거의 어렵겠죠. 이건 뭐 아주 실력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까지 많은 답안을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문제가 이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그러니까 문제 출제 의도 자체가 이제 정확하지 않은 그런 문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해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하는 어느 정도의 매뉴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문제 해설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다시 한번 아까 정리 한번 해보죠. 갑이 채권자였고요. 그 다음에 갑이 매도인이었고 을이 매수인이었죠. 그 다음에 을은 1번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요. 이 대여금 채권은 3천만 원이었죠. 3천만 원 대여금 채권이었고 이 3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6년 3월 25일 날이었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는 갑의 채권자인 병이 저당권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갑의 채권자인 또 정이 매매대금 채권에서 잔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죠. 가압류한 시점은 2016년 가압류한 시점이 3월 20일 날이었죠. 가압류 받은 날이 2016년 3월 16일 날이었고 가압류 결정 통지서가 도달한 게 2016년 3월 20일 날이었으니까 가압류 시점 이렇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추심 명령을 받았죠. 정의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 자, 이때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시점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을 가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가압류 시점으로 소급하기 때문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언제 받았는가 라고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압류가 있었고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었으면은 가압류 받은 날짜만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상태고요. 자, 그런데 병이 저당권을 실행하자 이 저당권 실행을 막기 위해서 을이 갑을 대위해서 정한테 6천만 원을 변제를 하게 됩니다. 이 6천만 원을 변제하게 되는 순간에 을은 갑에 대해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죠. 6천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2016년 5월 1일 날이죠. 자, 가압류 이후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1번 대여금 채권, 상계를 주장하는 1번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또한 상계를 주장하는 구상금 채권의 변제기, 그 다음에 지급금지된 시점, 가압류 시점 2016년 3월 20일 날이죠. 이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정이 이제 추징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거죠. 추징금 7천만 원을 을한테 청구하는 경우에 이제 7천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이 상계양변하는 겁니다. 1번 대여금 채권과 그 다음에 구상금 채권을 갖고 3천만 원과 6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잔금 채권 7천만 원의 지급 청구, 추징금 청구에 대해서 상계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대여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 대여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급금지 전에, 즉 가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이 맞죠. 가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이 맞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2016년 3월 20일 날 됐기 때문에 가압류 전에 상계 적상 상태가 아닌 건 맞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가압류 전에 발생했지만 가압류 전에 상계 적상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잔금 채권의 변제기와 그 다음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서로 봐야 되겠죠. 이 잔금 채권의 변제기는 언제입니까? 잔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6년 4월 변제기가 언제였죠? 2016년 3월 31일이었죠. 2016년 3월 31일 날이 변제기였죠. 3월 31일 날이 변제기였으니까 이 잔금채권과 변제기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즉 정이 을에게 이제 추징금으로서 잔금 7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을 경우에 잔금채권과 대여금 채권의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압류 전에 발생한 대여금 채권이니까 이것과 잔금 채권의 변제기를 비교해 봤는데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더 빠르죠. 지급금지 되어 있는 이 잔금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상계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 채권은 상계가 가능한 그런 채권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대여금 채권 3천만 원만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아직 4천이 남아있게 되니까 잔금 채권이 7천만 원인 상황에서 4천이 남아있게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4천 부분도 역시 상계가 될 것이냐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구상금 채권으로 상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시점은 언제예요? 2016년 5월 1일 날이 되겠죠. 2016년 5월 1일 날이라고 하는 시점은 이미 잔금 채권이 가압류된 2016년 3월 20일 이후죠. 즉 지급금지 되게 된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가압류 뒤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압류 및 추심의 시점이 가압류 시점으로 소급되니까 결국 지급금지된 다음에 발생한 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변제기 비교할 필요도 없이 상계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이 을의 구상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을이 갑에 대해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그 권리가 변경된 거, 이제 전환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변경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16년 5월 1일 날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거지만은 그 이제 을은 갑에게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매수인으로서 그러니까 사실은 가압류 시점에 이미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률 관계는 존재해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상금 채권과 잔금 채권, 즉 병의 저당권을 말소해야 되는 채권, 말소해야 되는 의무와 그 다음에 을이 갑한테 잔금을 지급해줘야 되는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죠. 동시행 관계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변제기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즉 구상금 채권이 비록 가압류 이후에 발생했지만은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률 관계는 가압류 전에도 존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가압류 이제 그 전에도 존재를 했고 구상금 채권의 변제기와 잔금 채권의 변제기는 동일하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병의 저당권을 말소해야 될 갑의 의무에 변형된 형태 로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거니까 갑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구상금 채권과 매매대금 채권이 동시행 관계이니까 결과적으로 상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은 1번 대여금 채권을 갖고 상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상금 채권을 갖고도 상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9천만 원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잔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 을에 대한 청구는 기각이 돼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4번 문제 청구 기각이 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사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4번 문제였고요.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과 을이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이 X 토지에는 A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5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갑과 을은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양도금지 특약을 했던 거죠. 잔금이 이제 5억이 잔금이었는데, 잔금 채권이었는데, 이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채권 양도금지의 특약을 갑과 을이 하는 거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병인가요? 네. 병에게 잔금 채권을 양도하게 되고요. 잔금 채권을 병이 양수하게 됩니다. 이 잔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 시점, 즉 잔금 채권의 채무 채권자임을 양수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대항 요건을 갖춘 날이니까 2016년 5월 4일 날 양도 통지가 채무자한테 을에게 도달했으니까 결과적으로 2016년 5월 4일 날 채권 양도가 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잔금 채권의 변제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A가 이제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자 그걸 막기 위해서 을이 갑을 대신해서 A에게 저당권 5천만 원을 변제를 하게 됩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 5억 원을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을은 5억 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구상금 채권이 취득하게 된 시점은 2016년 이제 대위 변제한 시점이니까 2016년 6월 1일 날이 됩니다.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시점은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채권이 양도된 시점은 잔금 채권이 양도된 시점은 2016년 5월 4일 날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병이 을에게 잔금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을이 상계항변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상금 채권으로 잔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쟁점으로 일단은 채권 양도, 잔금 채권에 대한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이 유효하게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은 제3자가 선의이거나 또 선의인 경우에 선의인 것에 대해서 중과실이 없다면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없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병이 중과실이거나 또는 악이라고 하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에 대해서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을이 주장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병이 유효하게 잔금 채권을 양수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양수금을 병이 을한테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을이 구상금 채권으로 상계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보면 되죠. 첫 번째는 채권 양도 전에 이제 채권 양도인에 대해서 취득한 채권이 상계 적상 상태에 있거나 상계 적상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양도 전에 채권을 취득했으면 상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된 경우에는 1번, 2번, 3번 동그라미 3개의 경우를 나눠 생각했잖아요. 근데 1번과 2번 같은 경우를 묶어서 모두 다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변제기 비교하지 않고 일단은 채권 양도 전에 채권이 발생했으면은 채권 양도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지 여부 변제기와 상관없이 상계 적상 상태 채권 양도 전에 채권이 이제 자동 채권이 발생했으면은 상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견해가 있긴 하죠. 이제 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채권 양도 전에 채권이 발생했을 경우에 변제기를 비교해서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은 이제 일단은 채권 양도와 지급금지 경우에는 약간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리한 거는 채권 양도 전에 양도인에 대한 자동 채권을 취득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변제기와 상관없이 상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급금지 이후에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상계가 불가능한 것처럼 채권 양도 이후에 양도인에 대해서 취득한 자동채권을 갖고는 이제 양수금
청구에 대해서 상계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채권 양수인한테 상계 항변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채권 양도가 됐던 시점은 2016년 5월 4일 날이었는데, 근데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시점은 2016년 6월 1일 날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더 구상금 채권이 더 늦게 발생한 거니까 상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 5억의 구상금 채권은 사실상 A 저당권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의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이 양도되기 전부터 사실 이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구상금 채권이 2016년 6월 1일 날 발생하긴 했지만은 그 전부터 저당권을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사실은 이제 구상금 채권으로 변경된 거라고 변형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상금 채권은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이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시행 관계라든지 변제기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금 채권의 기초적인 법률 관계가 이미 채권 양도 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5억의 구상금 채권과 잔금 채권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의뢰 상계 항변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병의 양수금 청구, 5억의 잔금에 대한 양수금 청구는 기각이 되어야 하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상계 관련된 내용들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렵죠. 특히 이제 상계만 모아놓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안들이 좀 비슷비슷하면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좀 다르기도 하죠. 특히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가압류의 경우에 이제 채무 지급이 뭐 금지가 되느냐, 뭐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느냐,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좀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자, 아마 이번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게시판에 올려주면은 또 바로바로 답변하도록 하고, 화요일 날 점심 때 이제 11시에 준모임 할 때 그때 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물어보고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11시 준모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